예. 안녕하세요. 북클럽 비바의 김희숙입니다. 오늘 저희가 부활 1 계속해서 읽어볼 순서인데요. 오늘은 25장부터 5, 6, 7, 8, 28장까지 그러니까 네흘류도프가 재판장한테 배심원들이 무죄라고 생각했는데 그 살인 의도가 없었다는 문구를 넣는 걸 빠트림으로 해서 카츄샤가 유죄가 됐으니까 재판장에게 이걸 다시 상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의뢰를 하고 의논을 하고 나오죠. 그러면서 법정에서 나오면서 25장이 시작됩니다. 25장은 재판장과 나눈 대화와 깨끗한 공기가 네흘류도프의 마음을 다소 진정시켜 주었다. 이제 어떤 해결책이 있다. 이 유죄라고 나온 카츄샤의 억울함을 다시 되돌릴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좀 진정이 됐죠. 그러면서 지금 그는 자신이 경험한 감정이 오전 내내 너무도 낯선 환경에서 보낸 탓에 과장됐다고 생각했다. 물론 놀랍고 충격적인 우연의 일치지. 그녀의 운명을 다소라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해야 해. 그것도 서두를 필요가 있어. 이게 재판장을 막 나왔을 때, 재판장과 만나고 그 장소를 나왔을 때 네흘류도프의 처음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시 법원으로 돌아가서 유능한 변호사들을 찾아요. 파나린이라는 변호사를 만났는데 파나린이 어느 판사 집무실로 네흘류도프를 안내해요. 이것도 재밌죠. 변호사가 판사 집무실을 자기 사무실처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야 할 때 이 사법제도에 보이지 않는 그 관계망 이런 식으로 드러내는 거죠. 어느 판사의 집무실인 듯했다. 그들은 탁자 앞에 앉았다. 그래서 네흘류도프가 지금 억울한 여자가 유죄가 됐는데 이 문제를 상급법원에 사건을 더 항소를 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파나린이 그 문제, 그러니까 네흘류도프는 이 문제를 빨리 끝내고 이제 마무리하고 싶어서 사례비에 대한 얘기를 꺼내요. 이 사건에 드는 경비와 사례금은 얼마든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네흘류도프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러자 변호사가 네흘류도프의 미숙함에 관대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그 문제는 나중에 정하죠. 돈 문제는. 그런데 어떤 사건입니까? 네, 이 대목이 재밌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입니까? 변호사가 물어보니까 네흘류도프가 이야기했다. 변호사가 좋습니다. 내일 제가 서류를 받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슨 사건인지 네흘류도프가 여기서 구구절절 얘기하는 거를 작가가 독자에게 또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앞에서 다 들었으니까. 이걸 딱 한 줄로 끝내는 거죠. 네흘류도프가 이야기했다. 좋습니다. 이게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세련된 장면이에요. 막 변호사가 무슨 사건입니까? 근데 얼굴을 잠깐 보여주고 좋습니다 하고 가는 거죠. 요약해서라도 말하지 않고. 저는 이 대목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네흘류도프가 법원에서 나올 때 자기 마음을 막 내가 지금 너무 흥분한 거야 하면서 변호사를 만나고 이제 일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길을 만들고 나왔으니까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변호사와 나눈 대화, 자신이 카츄샤, 마슬로바의 변호를 위해 이미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한결 더 가볍게 해주었다. 네흘류도프는 밖으로 나갔다. 아름다운 날씨였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봄 공기를 들이마셨다. 상마차 마부들이 마차에 타라고 말을 걸었지만 그는 걷기 시작했다. 그러자 곧 카츄샤며 그녀에게 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모든 기억과 상념이 끝없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가 다시 의기소침해졌고 모든 것이 우울하게 느껴졌다. 아니야, 그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자. 그는 속으로 혼잣말을 했다. 지금은 이 무거움을 떨치기 위해서 기분 전환해야 돼. 그리고 본인과 주변에서는 결혼했으면 하는 공장 영예가 있는 코르차긴가로 떠납니다. 여기선 아주 가볍게 보여줬지만 네흘류도프가 이 재판이 끝나고 나서 무언가 이 결과를
되돌리기 위해서 카츄샤의 무죄를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노력을 하면서 마음을 가볍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장은 이제 그 공장 영예의 집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26장에는 이제 이 코르차긴가에 가죠. 코르차긴가에 가는데 여기서부터 보여주는 거는 본인이 예전에는 편안하고 즐겁고 자기에게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부자연스럽고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는 어서 오십시오 각하 기다리고 계십니다. 각하 하는데 저는 이 각하가 우리나라 말에서는 대통령한테만 쓰잖아요. 예전에. 근데 공작한테 각하라고 하는 게 조금 이상하다 해서 보니까 다른 데는 나으리라고 돼 있더라고요. 어느 쪽이든. 네, 뭐 대통령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이 코르차긴 노인이. 근데 여기를 보면은 그 손님이 2분 오고 또 2명 손님이 오고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에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네훌류도프는. 왜냐하면 이 딸하고 결혼할 거라는 걸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재밌는 손님이 있는 게 코르차긴 노인이 그 가장 높은 이 집의 가장이죠. 그리고 그의 친구로 온 사람이 현의 귀족회장이었다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귀족회의라는 게 생겨서 약간의 지방 자치의 역할도 하고 있었다고. 지금은 은행의 중력이며 코르차긴의 자유주의 동지인 이반 이바노비치 콜로소프가 손님으로 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코르차긴 노인이나 콜로소프나 보수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자유주의자들로 이렇게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인데 여기 보면은 왼쪽 끝자리에는 슬라브주의자인 40살의 독신녀 까츠리나 알렉세이예브나가 그리고 이제 자신의 공장 영예인 미시라고 여기선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 슬라브주의자인 독신녀가 이렇게 슬라브주의라는 거는 러시아가 18세기에 그 뾰트르 대제가 서구 유럽을 따라서 발전을 하려고 이제 하면서 그 이후에 러시아가 갈 길이 러시아 고유의 길이 있다. 서구와 다른 그런 걸 믿는 사람들과 아니다. 러시아는 그 서구를 따라서 서구를 차용해서 러시아가 더 빨리 발전해 왔고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슬라브주의자와 서구주의자로 나뉘어서 이 사상에서도 그렇고 또 어떤 사회개혁 노선에서도 그렇고 이게 좀 두 가지의 흐름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까지도 그게 좀 남아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러시아 혁명도 이 관점에서 보면 되게 재밌어요. 슬라브주의자이면서 혁명을 지지했던 성향과 서구주의자이면서 혁명을 지지했던 성향이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슬라브주의자여서 혁명을 반대한 사람, 서구주의자여서 혁명을 반대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슬라브주의자는 보수고 서구주의자는 개혁이고 이렇게 선명하게 나뉘는 게 아니라 들여다보면 이게 어떤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 처음에는 이게 개혁과 개혁하지 않으려는 흐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어느 쪽이 개혁인지가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 두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톨스토이는 40살의 독신녀 까제리나 알렉세예브나가 슬라브주의자라고 앞에서 지칭을 하고 이 사람이 네훌류도프한테 말할 때 자꾸 프랑스어를 해요. 프랑스어를 하면은 되게 그거를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못마땅해 하죠. 네훌류도프가. 아니 사상은 슬라브주의적인 얘기를 막 하면서 왜 나한테 말할 때 자꾸 프랑스어를 하지 하면서 못마땅해 하는.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건 그 코르차긴 노인이 이래요. 코르차긴 노인이 만찬 자리에서 입에 음식을 문채로 막 빈식기를 가리키면서 그 하인을 불러요. 그런데 조끼 속에 쑤셔 넣은 냅킨 위에 그 불그레한 얼굴과 음식을 쩝쩝거리는 유격적인 입술, 살진 목덜미, 무엇보다 장군다운 그 뚱뚱한 모습 전체가 어쩐지 오늘따라 유난히 불쾌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그 전까지는 네훌류도프가 가장 편안하고 즐겁게 어울렸던 곳이고 그래서 이 재판에 이 무거운 마음을 좀 털어내려고 찾아갔는데 오늘따라 더 막 이상한 게 막 보이는 거예요. 네훌류도프는 자신이 이 노인의 잔혹함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무심코 떠올렸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이 장군이 부유한 명문가 출신이고 굳이 아부까지 해가면서 승진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는 지방사령관을 지내던 시절 부하들에게 태형을 하고 채찍질을 하고 심지어 교수형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런 잔인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개혁을 지지하는 자유주의자로, 자유주의 그 동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꼴로소프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게, 네흘류도프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지 않은 그 불편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 대목이 굉장히 재밌는 게, 무도회가 끝난 뒤라는 단편이 있거든요. 도서관에서 이제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 무도회가 끝난 뒤라는 단편을 보면 그 젊은 남자 장교 화자가 지방으로 가서 군 근무를 하는데 거기서 굉장히 그 연대장이 무도회에서 만나요. 근데 막 멋지게 옷을 입고 그 너무나 똘스토이가 잘 그려내는 여인상 있잖아요. 젊고 발랄하고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나타샤나 카츄샤의 어린 시절처럼 막 그런 아가씨가 무도회에서 막 집중 다들 시선을 받고 자기가 그 아가씨와 함께 춤을 추고 연대장이 그 아가씨 아버지인데 그 품위 있게 소박하지만 소탈하지만 시골의 연대장답게 소탈하지만 품위 있게 행동하는 걸 보면서 참 멋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길을 가다가 눈길에서 막 태형을 하는 거예요. 저쪽에 부대원들을 세워놓고 또 따따르인들 그 지역에서 이민족으로 함께 있는 러시아 제국에서 함께 있는 그 민족들을 데리고 따따르인인가 하여튼 그 사람들에게 막 태형을 하고 그 잔인하게 행동하는 걸 보면서 막 누가 저러지 하고 봤는데 그 사람이 어제 무도회에서 본 그 아가씨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 연대장. 그러면서 이게 막 너무 당혹하는 어제의 그 모습과 오늘의 전혀 다른 모습에 대해서 당혹하는 그 단편이 있거든요. 그걸 저는 똘스토이의 작품 중에서 뭘 읽을까요 하면은 항상 추천해요. 제가 무도회가 끝난 뒤를 먼저 읽어보세요. 짧고 읽기도 쉽고 그런데 그 톨스토이의 많은 게 아주 아름답게 미학적으로 묘사되면서도 많은 게 담겨있는 단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 짧은 대목이 딱 무도회가 끝난 뒤 그 얘기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톨스토이 말년의 장편이었잖아요. 마지막 장편. 1899년부터 연재됐던 마지막 장편인데 이전에 톨스토이가 썼던 작품들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메타포나 주제나 장면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대목들이 있어요.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지난번에는 왜 톨스토이만 살아남고 그 전에 죽었던 자기보다 먼저 죽었던 19세기 작가들에 대한 애정과 어떤 오마주가 느껴진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또 다른 거는 톨스토이가 동시대 작가들에 대해서 오마주가 있었다면 또 하나는 자기가 썼던 작품들에 소환되는 대목들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이제 은퇴작이라고 하시니까 이번에는 믿어야겠죠? 은퇴작이라고 하면서 나왔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애니메이션에서도 느껴지거든요. 이전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그 중요한 모티브들이 여기 막 다 나오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톨스토이의 부활도 읽어보시면은 그 전까지 나왔던 톨스토이의 중단편이나 이런 데서 인상적이었던 메타포나 주제들이 여기서 변주되는 대목들이 있어요. 이 대목은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코르차긴 노인이 지방사령관을 지내던 시절 부하들에게 채찍질하고 태형하는 거예요. 태형. 심지어 교수형을 내리기도 했는데 여기서는 식사 장소에서 자유주의자로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좀 넘겨보면 여기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네흘류도프는 막 배가 안 고프다고 했는데 막상 치즈를 얹은 빵을 입에 넣자 도저히 멈출 수 없어서 막 먹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재판장에 가가지고 카츄샤를 그렇게 오랜만에 긴 세월 만에 만났는데 피고인으로 와 있고 그 몰락의 시작이 자기였다는 거를 본인은 알고 있으니까 또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로 전전긍긍하다가 이제 막 여기서 처음 먹기 시작합니다. 개걸스레 먹어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꼴로소프가 자유주의자잖아요. 자, 어때요? 근간을 파괴했습니까? 하고 이 비꼬듯 말합니다. 배심 재판에 반대하는 보수주의 신문의 표현을 비꼬듯 인용했다. 그냥 이렇게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수 논조의 신문들이 있죠. 거기서 만약에 국민참여제 재판을 막 반대했다고 해요. 근데 누가 국민참여 재판을 다녀왔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래, 그래서 그게 아주 재판의 근간을 흔들었어?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질서를 다 무너뜨렸어? 이런 농담을 하는 거예요. 자, 어때요? 근간을 파괴했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공작이 코르차긴 노인이 근간을 파괴했다 하면서 막 껄껄껄 웃어요. 그 보수주의 신문을 조롱하는 거죠, 여기서. 그러고 나서 꼴로소프는 배심 재판에 대한 공격으로 자신을 격분하게 만든 기사 내용을 활기차게 큰 소리로 떠들어대고, 또 미하일 세르게이비치 조카는 또 그 말에 맞장구 치면서 아, 그 신문엔 또 이런 얘기가 나왔던데 하고 시끌벅적하게 둘이서 얘기를 해요. 근데 네흘류도프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죄 있는 사람들을 무죄로 만들고 죄 없는 사람들을 유죄로 만들었겠죠? 응? 하고 막 농담하는데 진짜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가 지금 실수로 배심원들이 죄 없는 카츄샤를 유죄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천근만근이 되죠. 가벼워지려고 여기에 왔는데 그 배심 재판은 배심원 제도는 자유주의자들은 지지했고 보수주의자들은 반대했었죠, 이때. 그러니까 보수주의 신문에서는 그런 식으로 배심원 제도를 해가지고는 재판이 엉망진창이 된다고 이제 막 공격하고 반대했던 그 논조를 가지고 농담을 하는데 역설적으로 네흘류도프는 실제로 본인이 가서 실수를 하고 온 거죠. 근데 여기서도 그래요. 꼴로소프의 자신만만하고 저속한 자유주의적 말투도 불쾌하고 코르차긴 노인의 자신만만하면서 음탕해 보이는 황소 같은 모습도 불쾌하고 앞에서부터 그랬잖아요. 우리 뭐 수탉 뭔가 이 수탉 순말 뭐 이렇게 그 비유하는 것들이 여기서는 황소가 나왔는데 주로 남자한테 빗대어서 계속 이런 비유를 많이 한다고 앞에서도 얘기했죠. 슬라브주의자인 까체리나 알렉세예브나의 프랑스어 표현도 불쾌했고 가정교사와 대학생의 부자연스러운 표정도 불쾌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자기를 너무 다정하게 부르는 것도 불쾌했다. 그래서 이 여자를 평소에 볼 때는 아름다운 점만 보였대요. 달빛 아래에서 보듯 생기 있고 아름답고 총명하고 자연스럽게 보였는데 갑자기 강렬한 햇살 아래에 있는 듯 결점을 보기도 했다. 아니 보지 않을 수 없었는데 오늘이 그런 날이었다. 오늘 그는 그녀의 얼굴 위에 생긴 잔주름을 전부 보았다. 머리카락을 부풀리는 법을 아는 그의 눈에 그렇게 만든 머리 모양이 눈에 띄었다. 뾰족한 팔꿈치, 무엇보다 아버지의 손톱을 떠올리게 하는 엄지손가락에 커다란 손톱이 보였다. 아우, 이렇게 여자들 외모에 대해서 세세하게 묘사하는 거 보면은 조금 얄미울 때가 있어요. 톨스토이가. 너무 많이 알아. 그러니까 뭐냐면 달빛 아래에서는 여기 특수한 조명들 있잖아요. 식당에 가거나 하면 사람들의 주름살이 안 보이게 해주는. 그런데 이제 햇살 아래 가면은 막 화장한 결까지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촬영할 때도 항상 이 조명이 신경 쓰여요. 어떨 때는 카메라에 제 얼굴이 실물보다 막 주름살이 과장돼서 나오고, 어떨 때는 너무 지나치게 뽀샵한 것처럼 뽀사시하게 나오고 하면 그것도 좀 불편해요. 제가 너무 속이는 것 같아서. 근데 이 톨스토이를 보면 여자를 묘사할 때 자기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다니 하고 좀 얄밉죠. 다 알면서. 그래서 그날은 마치 강렬한 햇살 아래에 있는 듯 결점이 다 보이는데 그 결점이 잔주름. 머리칼 부풀리는 법을 알고 자기 머리숱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막 부풀렸다는 거죠. 이런 건 남자가 왜 하냐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닮은 엄지손가락에 커다란 손톱이 오늘따라 보이고 이 여자가 오늘 좀 못마땅한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기서 식사 자리에서 하는 얘기도 다 좀 따분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막 논쟁하듯이 얘기하는 것도 좀 우스꽝스럽고, 하지만 그 따분한 걸 티내는 자기가 무례하다는 걸 아니까 그것도 불편하고, 아주 네흘류도프의 심기가 자꾸자꾸 더 불편해집니다, 여기서. 그런데 이제 그런 네흘류도프에게 미씨는 이제 확답을 받으려고 해요. 어머니 있는 곳으로 가자 하고 데리고 가면서 확답을 받으려고 하는데,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보통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들이 좀 나한테는 마음을 털어줬으면 하고 친한 척하면서 말을 걸잖아요. 근데 정말 무슨 일이 있을 때 남자들이 대개는 이러죠. 네, 있었습니다. 기묘하고 흔치 않은 중대한 사건이죠. 얘기해 줄 수 없나요? 하면 얘기해 주면 되는데 그냥 보통 여자들은 이러면은 짧은 줄거리라도 빨리 얘기해 주잖아요. 상대방이 궁금해하니까. 근데 남자들은 중요한 얘기일 때 여자한테 더 입을 다무는 경우가 있어요. 대개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거나 정리가 안 된 게 창피하니까 말을 못하는 건데 이때 여자들은 나한테 뭔가를 숨기는구나 하고 마음이 불쾌해지잖아요. 제가 이제 이 나이쯤 먹고 보니까 대단한 얘기도 아니고 스스로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대개는 말을 안 하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미 씨가 무슨 일인가요?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없나요? 그러니까 네흘류도프가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말해달라고 하지 말아주십시오. 일어난 일에 대해 아직 미처 충분히 생각해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건 남녀의 차이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물론 100%는 아니에요. 여자보다 더 섬세하고 빠른 남자가 있고 언어가 남자보다 덜 섬세하고 언어가 느린 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꼭 남녀의 차이는 아니지만 생각해볼 겨를이 없는 네흘류도프는 지금 이 재판 있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자기의 마음을 지금 모르겠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미 씨가 나한테 털어놔봐. 그러니까 충분히 생각해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나에게 말해주지 않겠다는 거군요. 미 씨의 얼굴 근육이 파르르 떨렸다. 되게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싸우죠. 그러면은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해야 되는데 또 네 말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이제 점점 더 큰 갈등으로 가죠. 근데 네흘류도프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실제로 자신에게 무언가 매우 중대한 일이 일어났다고 인정하는 이 순간에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스스로에 대한 대답 같다고 느꼈다. 그런데 이제 미 씨는 괜찮은 척하면서 눈물을 참으려고 입을 앙다문 걸 또 봐요. 네흘류도프는. 그러면서 그게 슬프고 부끄럽죠. 마음도 아프고. 그러나 아주 작은 약점조차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 즉 올가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점이 두려워 아무 말 없이 그녀와 함께 공작 부인의 방으로 갔다. 그러니까 나한테 좀 얘기를 털어놔봐 할 때 잘 안 털어놓을 때는 말하기 부끄러운 얘기구나 하고 시간을 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왜 말을 안 해줘 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이 공작 부인은 식탁에 같이 안 있고 혼자 방에 있을까요? 항상 방에 있대요, 이분은. 그러면서 영양이 풍부한 재료로 정성껏 요리한 식사를 끝냈는데 이런 시적이지 않은 일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언제나 혼자서 식사를 했다. 별난 여자 같죠? 근데 아니에요. 제 친구 어머니도 항상 그 집에 가면 아주 부유한 집이었는데 이렇게 침대에 누워 계신 분이 계셨어요. 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왜 얘네 엄마는 누워 계실까? 우리 엄마는 집에 가면 이렇게 집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집이 깨끗하게 청소돼 있고 어머니가 이 베란다에서 빨래를 탁탁 털어넣는 소리가 정말 좋았거든요. 집에 딱 도착했을 때 아침 라디오 틀어놓고 일하시다가 그러면서 이제 경쾌하게 왔냐고 하면은 이 상쾌한 느낌이 확 들었는데 친구 집에 가면 얘네 어머니 항상 침대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연세가 이제 50 다 되니까 디스크가 와서 또 누워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그 중년을 거치고 노년으로 가면서 이때 몸이 약해지거나 저혈압이 오거나 뭐 디스크가 있거나 이러면서 눕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근데 소피아 바실리에브나 공작 부인은 항상 이렇게 누워 있어요. 저 안쪽 방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와요. 키가 크고 마른 여자로 아직도 젊은 차림새를 하려고 들었다. 근데 이때 네흘류도프는 공작 부인 옆에 있는 의사를 봐요. 근데 둘이 안 좋은 소문이 돈다는 걸 아는데 예전에는 뭐 사람들이 떠드네 했는데 오늘따라 이 두 사람의 모습도 보기가 안 좋아요. 혐오감이 들어요. 그런데 소피아 바실리에브나 공작 부인은 이것도 참 얄미워요. 톨스토이가 완벽할 정도로 자연스러워 보이는 특유의 능숙한 거짓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여자들이 자연스럽게 웃으면 그냥 웃나보다 하면 되는데 능숙한 거짓 미소.
자연스럽게, 완벽하게 자연스럽게 보이는 특유의 거짓 미소라는 거예요. 아니면서 막 자연스러운 척 하면서 사교적으로 웃는 걸 이렇게 묘사한 거죠. 그리고 이제 바실리에브나 공작 부인은 딱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만 자기 옆에 두는데 그 안쪽 방에 앉아 있으면서 네흘류도프는 자기 딸하고 결혼할 사람이고 이제 멋지고 똑똑한 청년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인도 프랑스어로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전쟁과 평화에서 왜 프랑스어로 말하는 대목들이 주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귀족들끼리 프랑스어를 말하는 게 아직 러시아의 정체성이 덜 생긴 상태에서 그러는 경우가 있고 허위나 거짓을 본인의 어떤 세련됨이나 진실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교계 사람들이 프랑스 말을 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그게 나오죠. 이 사교계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어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네흘류도프가 그냥 오늘 법정에서 아주 우울한 기분으로 왔다면서요. 정말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흘류도프가 대답을 해요. 사람은 종종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느끼는 자신에게는 판단할 권리가 없다는 느낌을 받죠. 무슨 얘기인지 아직 다 얘기도 안 했는데 정말 그래요 하고 네흘류도프의 견해에 담긴 진실에 깊은 감명이라도 받은 듯 언제나처럼 자신의 말 상대에게 능숙하게 아첨하면서 소리 높여 말했다. 벌써 여기서도 자기 말에 제대로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정말 그래요 하는 게 불쾌한 거예요. 네흘류도프가. 그러면서 이 부인이 당신은 그림 어떻게 됐어요? 난 그림에 관심 많거든요. 네흘류도프가 그림을 그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대단한 재능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쇠약하지만 않았으면 벌써 오래전에 당신 집을 방문했을 텐데요. 쇠약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 때 여성들이 주위에 관심을 끌려고 더 아픈 척하는 귀부인들이 이것도 톨스토이가 잘 써먹는 방법이에요. 너무 많이 알죠. 실제로 아픈 분들도 있지만 이런 귀부인들은 무언가 이 사교계에서 이제 더 이상 젊지 않고 근데 뭔가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하는 걸 보여주려고 막 계속 누워있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 다 먹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면서 거기 앉아서 그 의사는 딱히 어디가 아픈지 모르면서 맨날 주치의로 옆에 있고 근데 여기서 네흘류도프가 그림은 완전히 그만뒀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진실하지 못한 아첨이 그녀가 숨기려는 늙은 나이만큼이나 뚜렷하게 느껴졌다. 친절하게 대화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다. 오늘따라 이 집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허위와 거짓이 막 눈에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말도 안 돼요. 당신도 알다시피 레빈이 나에게 말했어요. 당신에겐 분명히 재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네흘류도프가 어쩐 저런 거짓말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으면서 할까. 얼굴을 찡그리며 생각한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레빈은 누구냐면 여러분 그 레빈은 러시아에서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요? 러시아의 국립미술대학이 레빈 미술대학이라고 하면 알겠죠. 그러니까 정말 초상화된 어떤 역사적 장면이나 상상 속의 장면을 그리든 어떤 면에서는 풍경화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어떤 장르든 하여튼 레빈이 그 러시아 미술을 도약시켰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러시아적인 사실주의 화풍을 만들면서 도약시켰던 너무나 대표적인 화가인데 이 레빈 세계 미술사에 끼친 영향이 정말 컸죠. 러시아는 물론이고. 그런데 이 레빈이 동시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톨스토이 여러분 다 아시는 이 수염 길게 기르고 서 있는 그 약간 무슨 이사야 같기도 하고 그 선지자 같은 그 모습의 톨스토이 그림을 초상화를 그린 사람이 레빈이었어요. 레빈이 나에게 말했어요. 당신 분명히 재능이 있다고. 그러니까 설마 거짓말도 어쩜 저렇게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투르게네프나 도스토옙스키처럼 동시대 작가를 데리고 온 것처럼 여기서도 동시대 미술가를 여기 이름을 넣죠. 그게 이 소설 자체의 동시대성을 높이는 것도 있고 읽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톨스토이가 창조한 이 소설 속의 세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의 세계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여기 또 정말 재밌는 대목이 있어요. 네흘류도프는 기분이 좋지 않은 데다가 즐겁고 지적인 대화로 끌어들이는 게 어렵겠다고 확신한 이 공작 부인 소피아 바실리에브나는
꼴로소프를 돌아보며 새 연극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냥 모르고 읽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꼴로소프의 견해가 틀림없이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그의 견해 한마디 한마디가 영원불멸하리라고 말하는 듯한 어조였다. 그런데 꼴로소프는 그 연극을 비난하고 이를 기회 삼아 예술에 대한 자기 견해를 막 늘어놨어요. 자유주의자예요. 보수주의자가 아니라. 소피아 바실리예브나 공작 부인은 그의 견해의 정확함에 깜짝 놀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희곡 작가를 옹호하고자 애썼지만 이내 항복하거나 절충안을 찾아냈다. 네흘류도프는 그 광경에 눈을 향하고 귀를 기울였지만 보이고 들리는 것은 눈앞의 장면이 아니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콜로소프가 최근에 있는 어떤 연극, 새 연극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예술이란 그런 게 아니라고 막 자기 견해를 늘어놓으니까 공작 부인은 뭔가 이 희곡 새 연극을 옹호해야 세련되고 멋있는 것 같은데 자기 마음속에서도 사실 그렇게 옹호가 안 되고 또 딱히 뭐 옹호할 만한 탄탄한 깊은 생각을 해본 것도 아니니까 희곡 작가를 옹호하고자 애썼지만 이내 항복하거나 절충안을 찾아냈다. 이런 참 매력 없죠. 어떤 예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막 아닌 것처럼 얘기하다 금방 항복하고 절충안을 찾아내면 그 의견이 그 사람께 아니라는 느낌이 드니까 길게 대화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근데 이 공작 부인이 그런 스타일인 거죠. 때로 소피아 바실리예브나에게, 때로는 꼴로소프에게 귀를 기울이는 동안 네흘류도프는 소피아 바실리예브나도 꼴로소프도 연극에든 상대방에게든 아무 관심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로 막 새 연극 얘기를 하는데 연극도 관심 없고 상대방도 관심이 없고 그들이 말을 하는 것은 단지 식후에 혀와 목구멍의 근육을 잠시 움직이고픈 생리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제 보드카, 포도주, 리큐어를 마신 콜로소프는 흥분과 자기만족에 빠진 비정상적인 상태였다. 농부들의 취기와 달리 이거는 술을 습관처럼 마시는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취기였다고 이렇게 구분해 놓는 거 보니까 가끔씩 축제 때 술을 마시고 취하는 농부들의 취기에 대해서는 톨스토이가 좀 우호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비싼 술을 맨날 마시는 사람들은 이게 잘 취하지도 않으면서 흥분과 자기만족에 빠진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거죠. 술 좋아하시는 분들 약간 여기서 좀 그쵸?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어요. 소피아 바실리예브나가 창을 통해 비스듬히 비쳐든 햇살이 그녀에 닿기 시작했다. 지금 저도 여기서 햇살이 닿고 있는데 늙은 얼굴을 지나칠 정도로 선명하게 보여줄지도 모르는 그 햇살이 얼굴에 닿고 있었다. 그걸 네흘류도프는 앉아서 눈치채는 거죠. 그런데 거기 여기 눈이 부시니까 창 커튼 좀 쳐줘요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기가 그 주름살이 보이는 게 싫어서 그런다고 느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립 제발 그 커튼을 쳐줘요 하고 그 하인에게 눈짓을 하다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말로는 그 작가에게는 신비한 면이 있어요. 신비함이 없다면 시도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커튼을 치는 하인의 동작을 검은 한쪽 눈으로 화가 난 듯 조치면서 지금 계속 커튼을 신경 쓰면서 말은 시 없는 신비는 미신이고 신비 없는 시는 산문이죠. 근데 커튼이 계속 제대로 안 쳐져요. 그러니까 슬픈 미소를 띤 채 커튼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하인에게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필립, 그 커튼 말고요. 큰 창문 커튼이요. 소피아 바실리예브나가 괴로운 듯 말했다. 딱 보면 탁 가려줘야 되는데 얼굴에 그 빛이 안 오도록 탁 가려줘야 되는데 다른 커튼을 치고 있는 거죠, 하인이. 분명히 그 말을 입 밖에 내기 위해 자신이 쏟아야 하는 수고에 대해서 스스로를 가엾게 여기는 듯 했다. 그리고는 곧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보석 반지로 뒤덮인 손으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향기로운 그 잎담배 만 거예요. 파이토사를 입에 가져갔다. 그러니까 이 아주 건장하고 잘생긴 필립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커튼을 쳐야 되나 하고 치고 있는데 계속해서 잘못 치니까 소피아 바실리예브나는 신비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중단하고 무자비하게 자신을 괴롭히는 아둔한 필립의 잘못을 지적해야 됐다. 얘기를 했겠죠. 이것 말고 거기에. 한순간 필립의 눈에 불꽃이 일었다. 네흘류도프는 본 거예요, 이걸. 아마 저 하인은 속으로 당신이 뭘 원하는지 누가 알겠어. 악마나 알겠지 하고 욕하고 있을 거야.
네흘류도프는 그 장면을 내내 관찰하며 생각했다. 하지만 이 필립 곧 초조한 기색을 숨기더니 온통 거칠애일 뿐인 쇠약하고 힘없는 소필리아 바실리예브나 공작 부인이 지시하는 바를 침착하게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내내 한다고 해서 속에 감정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 대목에서 네흘류도프는 그거를 또 파악하는 거죠. 여기서 실컷 그래서 새로운 연극 얘기를 하다 이제는 또 다윈의 학설과 유전 얘기를 합니다. 콜로소프와 바실리예브나 공작 부인이. 이게 네흘류도프는 다 허위나 허식으로 느껴지죠. 근데 네흘류도프가 그림을 그린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는 모델을 시켜볼 만하다고 생각한 건장하고 잘생긴 하인 필립 옆에 수박 같은 배와 벗어진 머리와 채찍처럼 근육이라고는 없는 팔을 지니 콜로소프의 나체를 나란히 배치해 보았다. 이쪽은 귀족이고 이쪽은 하인이지만 옷을 다 벗기고 맨몸으로 본다면 어떨까 하고 배치해 보는 거죠. 지금 실크와 벨벳으로 덮인 소피아 바실리예브나의 어깨가 실제로는 어떤 모습일지도 어렴풋하게 그려졌다. 하지만 그 모습이 너무도 소름 끼쳐서 그는 그 상상을 몰아내려고 애썼다. 요 대목도 재밌어요. 뭐냐면 커튼을 쳐달라고 하잖아요. 계속 무언가를 가리고 싶은 거죠. 아까 왜 이 앞에 저희가 전전 영상에서 얘기했던 네흘류도프가 법정에서 뭔가 자기 마음속에 무언가가 그 장막이 걷히는 느낌을 얼핏 장막 너머를 내가 보아버린 듯한 느낌을 받잖아요. 거기서 더 이상 자기가 계속 숨길 수 없다는 거를 얼핏 느끼게 되는데 여기서 계속 커튼을 치려고 하는 이 소피아 바실리예브나 공작 부인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모두 그 가리고 있는 장막을 다 벗겨낸다면 하고 다 벗은 모습을 잠깐 상상을 해보는 거죠. 계속해서 위선, 자기도 모르는 자기의 진실, 다른 사람들한테 숨기고 있는 모습, 이 모든 것을 이제 장막이나 커튼으로 가리고 있는 묘사를 하는데 이게 이게 일종의 이제 연극 무대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아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연극이라는 거에서 사람들이 숨기고 있는 것, 그리고 어떤 그거를 자기가 한번 이렇게 다 벗겨봤을 때 이 사람들의 나체는 어떤가 하고 잠깐 상상해 보는 것. 이 대목이 그러니까 다 걷어내고 진실을 보고 싶어 하는 네흘류도프의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화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면서 누드화를 그리면 어떨까 하고 잠깐 상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소피아 바실리예브나가 공작 부인은 뭐 때문에 이 모든 거짓말을 하는 걸까 하면서 나와요. 나왔는데 다른 사람이 왜 기분이 안 좋은지 얘기 안 해주냐. 왜 당신은 언제나 진실을 말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흘류도프가 그건 놀이였으니까요. 이 놀이가 일종의 연극일 수 있잖아요. 놀이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너무도 악한 인간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악한 인간이라 적어도 나만큼은 도저히 진실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왜 악한 인간인지 얘기해 줘봐요. 막 이러면서 우리가 불쾌한 기분을 몰아내 줄게요. 막 이렇게 미시랑 그 슬라브주의자라고 했던 여자랑 카체리나 알렉세예브나랑 막 얘기를 하니까 네흘류도프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굴레를 씌우고 마구를 채우기 위해 말을 쓰다듬으며 진정시킬 때, 굴레를 씌우고 마구를 채우면 말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진정하라고 쓰다듬는 거죠. 그 말이 느낄 법한 감정을 맛보았다. 하지만 오늘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마차를 끌기 싫었다. 그는 집에 가야 한다며 양해를 구하고 작별 인사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 세 줄도 톨스토이의 유명한 그 소설이 있습니다. 중편, 단편이라고 해도 되고 중편이라고. 홀스토메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걸 연극으로 바꿔서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지금 유인촌 연극 배우였던 그분이 러시아하고 교류 시작할 때 이 홀스토메르 그 연출이랑 대본 그 들여와서 우리나라 무대에 처음으로 올렸어요. 홀스토메르를. 이건 뭐냐면 늙은 말이 느끼는, 마구간에서 늙은 말이 느끼는 그 심정이거든요. 인간의 허위와 여러 가지를 고발하는 그런 아주 뛰어난 수작인데, 그래서 이 홀스토메르를
그 요즘 동물권 얘기하잖아요. 근데 홀스토메르가 어떻게 보면은 그 말의 시선에서 말의 눈으로 볼 만한 톨스토이가 이 카메라 워킹 잘한다고 했잖아요. 이번 말의 눈으로 카메라 워킹을 해요. 여기서 이 낯설리학이나 보여주기가 정말 너무너무 뛰어나서 문학 기법을 얘기할 때 홀스토메르의 여러 장면들을 예로 들고 하거든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카메라 워킹을 해도 놀라운데 말의 눈으로 카메라 워킹, 말의 눈에 비치는 사람의 모습을 카메라 워킹을 하는 거예요. 그 홀스토메르죠. 이 세 줄은 딱. 사람들이 굴레를 씌우고 마구를 채우기에 말을 쓰다듬으며 진정시킬 때 그 말이 느낄 법한 감정을 맛보았다. 하지만 오늘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마차를 끌기가 싫었다. 이거 톨스토이 작품을 많이 읽었던 분들은 이 대목을 읽으면 홀스토메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썼던 중편, 단편의 여러 메타포나 주제들이 사이사이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걸 이제 말년의 작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미 씨하고 결혼을 말로는 약속하지 않았지만 시선, 미소, 암시, 침묵만 있었다. 분명한 말을 하진 않았다. 하지만 희망을 품게 했을 뿐 아니라 거의 약속까지 했다는 점을 미 씨는 명백히 알고 있었다. 근데 분명한 말은 없었죠. 하지만 그녀는 그를 자기 것으로 여겼고 그를 잃는 것은 그녀에게 무척 괴로운 일이었다. 그리고 28장으로 갑니다. 28장은 첫 줄부터 수치스럽고 혐오스럽다. 혐오스럽고 수치스럽다. 뭐냐면 이 앞에서 본인이 여태까지 즐겁게 어울렸던 사람들의 이 허위와 위선을 크게 확대해서 확대경을 들여다보듯이 하나하나를 다시 보고 다시 느끼면서 나왔잖아요. 그 집에서. 그러면서 자기가 무언가가 말로 청혼하진 않았다고 하지만 미 씨에게 그럴 만한 느낌을 충분히 줬으면서도 또 이렇게 거리를 두는 자기 모습에 대해서도 그는 그녀와 결혼할 수 없음을 자신의 온 존재로 느꼈다. 그녀에게 언약도 사실상 자신을 그녀와 엮었고 그녀에게 언약도 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말하고 청혼하진 않았지만 그러면서도 그녀와 결혼할 수 없음을 자신의 온 존재로 느꼈다. 그리고 집에 왔더니 하인들도 뭘 챙겨주려고 하는데 모두가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었으면 싶었다. 그런데 일부러 그러기라도 하듯이 다들 아기를 품고 자기를 괴롭히는 것 같았다. 이거는 그냥 네흘류도포 혼자의 생각인 거죠. 그리고 어머니 방으로 갔는데 예전에 이번에는 자기 자신이 혐오스러운 거예요. 아까는 그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불편했다면 자기 집에 와서 혼자 있으니까 자기 모습이 혐오스러운 거예요. 어머니와 자신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투병 말기에 솔직히 어머니의 죽음을 바란 것을 기억해냈다. 어머니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났으면 해서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어머니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으로부터 자신이 벗어나고 싶어서였다. 어머니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결국 내가 벗어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어머니의 초상화를 봐요. 걸어놓은 초상화를. 그게 어머니에 대한 좋은 기억을 일으키고 싶어서 유명한 화가에게 5,000 루블을 주고 그리게 했어요. 가슴이 깊게 패인, 골이 깊게 패인 검은 벨벳 드레스 차림이었는데 화가는 가슴과 가슴골, 눈부시게 아름다운 어깨와 목을 특별히 공들여 그린 게 분명했다. 근데 이것도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운 거예요. 어머니를 거의 발라의 미인으로 그려놨어요. 발라의 미인으로. 그런데 석 달 전 그 방에서 어머니는 미라처럼 말라서 오그라들고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참기 힘든 지독한 냄새로 방 전체뿐 아니라 집 전체를 가득 채웠던 그 여자가 누워 있었던 자리인데 그 여인이 어머니가 그림 속에서는 마치 정말 그 아름답고 건강하고 싱싱한 모습으로 젊은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놓고 자기는 병들고 아프고 죽었던 어머니를 잊고자 했던 거잖아요. 그랬던 자신이 또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사진을 보면서 미 씨를 떠올리고 거칠고 짐승 같은 아버지, 그 부대원들에게 태형, 채찍질도 하고 심지어 교수형도 내렸던 그 잔혹한 아버지, 그의 과거의 잔혹함, 또 재치 있는 여성이란 의심스러운 명성을 얻은 어머니, 맨날 아프다고 안에 누워서 그렇게 남자 손님들하고 얘기만 하고 있는 어머니,
자기가 결혼하고자 한 여자의 가정이죠. 수치스럽고 혐오스럽다. 혐오스럽고 수치스럽다. 자,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먼저 배식원 직무를 마무리하고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를 바로 잡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서 그림을 그리자. 내가 재능이 있든 없든 외국으로 나가자 하고 생각을 해요. 그러자 갑자기 머릿속에 사시의 검은 눈동자를 지닌 여자 죄수가 놀랍도록 생생하게 떠올랐다. 피고들의 최후 발언 때 울음을 터뜨리던 모습이라니. 그러니까 막 담배를 비벼 끄면서 옛날 생각이 나요. 마지막 만남. 자기가 자신을 사로잡았던 동물적인 욕정, 그 욕정을 채웠을 때 느낀 환멸, 하늘색 리본이 달린 하얀 드레스가 떠올랐고 그 부활절 밤이죠. 자정 예배가 떠올랐다. 정말 그녀를 사랑했어. 싱그러움과 젊음과 충실한 삶이 한 줄기 숨결이 되어 그에게 불어오는 것 같았다. 견디기 힘든 슬픔을 느꼈다. 그 시절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 사이의 이 차이, 이것은 그날 교회에 있던 카츄샤와 상인의 술 상대를 하는 오늘 아침 재판을 받은 카츄샤, 이 차이보다 더 크지는 않다고 해도 못지않다 나의 타락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모습을 계속 들여다보게 돼요. 그러면서 불륜 관계인 마리아 바실리에브나의 남편과 자녀들의 눈을 보는 것이 수치스럽지 않도록 그 관계는 어떻게 끊으면 될까? 어떻게 거짓 없이 약혼한 듯한 이 미시와의 관계도 풀 수 있을까? 토지 소유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것과 어머니의 유산을 소유하는 것 사이의 모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이 카츄샤에게 저지른 죄를 속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돈으로 죄를 속죄하려고 들면 안 돼 하면서 그때 카츄샤 첫날 밤 그 밤을 보내고 복도에서 돈을 300루블을 던져줬던 그 순간이 떠오르면서 막 부끄러워지죠. 아, 그 돈. 두려움과 혐오를 느꼈다. 파렴치한이나 무례한만이 그런 짓을 할 거야. 바로 내가 그래. 내가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나를 속이지는 않겠어. 그러면서 자신이 오늘 공작과 소피아 바실리에브나 미시 코르네이에게 느낀 혐오가 다름 아닌 스스로에 대한 혐오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의 비열함을 인정하는 감정 속에 병적이면서도 기쁨과 위안을 주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점이다. 여기서 참 또 톨스토이가 놀라운 게 이렇게 해서 그냥 막 회개하고 가면 안 돼요. 그럼 톨스토이가 아니에요. 비통함 속에서 막 나 너무 잘못했어. 비통함만 쓰면 톨스토이가 아니에요. 비통해하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만족하는 모습이 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반성하고 있다는. 기쁨과 위안을 주는 무언가가 있었다. 한 번씩 자기는 영혼의 청소라는 걸 했었는데 군대 가기 전에 하고 뭐 외국 나갔을 때 하고 한 번씩 영혼의 청소라는 걸 했는데 이거를 상당히 오랫동안 자기가 안 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이 간극이 너무 커졌다. 내가 바라는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의 간극이 너무 커졌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마음속에서 유혹 소리가 나와요. 한 번 더 시도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어. 매번 영혼의 청소를 했지만 다시 떨어졌으니까.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다들 그래. 그게 인생이야. 그 목소리가 마음에서 유혹의 목소리가 막 나와요. 하지만 유일하게 진실하고 유일하게 강력하고 유일하게 영원한 자유로운 정신적 존재가 이미 네흐르도프 안에서 눈을 떴다. 이 눈을 뜬 정신적 존재가 예전에 그 지지난번 시간에 얘기한 법정에서 장막 너머를 얼핏 보아버렸다. 네흐르도프의 마음은 그게 나오잖아요. 그게 여기서 이제 눈을 뜬 정신적 존재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를 속박하는 이 거짓을 끊어버리겠어. 미씨에게 내가 방탕한 사람이라고 말하자. 그 불륜을 저지른 그 부인 남편에게 내가 사실을 말하자. 유산 문제도 진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내가 처리할 거야. 이 토지 소유가 죄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처리할지 그 방향으로 내가 처리할 거야. 카츄샤에게도 얘기하자. 그녀의 운명을 편하게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어린아이처럼 용서를 구하자. 그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녀와 결혼하자. 만약 필요하다면. 신분제는 철폐됐으니까 결혼을 못할 거 없죠. 어릴 때처럼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간 거죠. 그는 걸음을 멈추고 가슴 앞에 두 손을 포개고 눈을 들어 누군가를 향해 말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모든 추악함을 씻어주소서. 이러고 끝나면 또 톨스토이가 아니죠.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간청하면서 했다. 이 대목이 재밌어요. 이거를 저는 당시 정교회 신자나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이 어떻게 읽었을지 궁금한데, 제가 알기로 기독교에서는 이거는 기독교라기보다는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 동양의 그 수행하는 종교나 선도 이런 거와 오히려 가까운 마음인데, 인도에서도 있죠, 그런 게. 자기 안에 참 자아가 진짜 자신이 눈을 떴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여주는데, 물론 이걸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이라고 해서 기독교에서 얘기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이 이렇게 자기 안에서 자기가 스스로 구원하는 이 방식은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공부했던 바로는 아닌데, 톨스토이는 이렇게 써요. 그는 기도하면서 하느님께 자신을 도와달라고, 자기 안에 들어와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그 사이에 그가 간청한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 그 간청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 안에 거하던 하느님이 그의 의식 속에서 눈을 떴다. 그는 스스로를 하느님이라고 느꼈고, 그 때문에 자유와 활기와 삶의 기쁨만이 아니라 선의 힘까지 온전히 느꼈다. 저는 이 대목이 놀라웠어요. 이거는 정통 기독교가 아닌데, 이러니까 파문을 당했구나. 그러고, 기도를 하는 과정이 절대 신에게 무언가를 구해서 얻는 과정이 아니라, 그건 기복이죠. 그렇게 되면. 그게 아니라 스스로를, 자기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 그 의식 속에서 눈을 뜨면서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느끼고, 동학의 인내천도 이런 거 아니에요.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느끼고 자유와 활기와 삶의 기쁨만이 아니라 선의 힘까지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걸 온전하게 느꼈다. 인간이 해낼 수 있는 최선의 것, 이 순간 자신이 그것을 전부 행할 수 있다고 느꼈다. 그 느낌이 오네. 그 깨달음이 오면서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하고 끝나면 톨스토이가 아닙니다. 선한 눈물이기도 하고 악한 눈물이기도 했다. 왜? 선하다고 한 것은 잠들어 있던 정신적 존재가 눈을 뜬 그 기쁨이기 때문에 선한 거고, 악하다고 한 것은 스스로에 대한, 자신의 선행에 대한 감동의 눈물이었기 때문이다. 이게 뭘까요? 나르시시즘. 이게 거룩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르시시즘이 될 수 있는 그 한 끗 차가 있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더웠다. 이중창에 덧문을 뗀 창으로 다가가 문을 열어올고 정원을 향해 난 창문을 딱 봤는데, 제가 읽은 오늘 이렇게 막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오늘도 또 정신없이 두서없이 떠든 24, 5, 6, 7장에서 25, 6, 7, 5, 6, 7, 8장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 여기입니다. 천천히 낭독할게요. 달빛이 비치는 고요하고 상쾌한 밤이었다. 거리에서 바퀴 소리가 울리더니 모든 것이 정적에 잠겼다. 창문 바로 밑으로 나뭇잎 하나 없는 키 큰 백양나무가 깨끗이 쓸어놓은 작은 광장의 모래 위에 모든 가지가 남김없이 드러나도록 또렷이 그림자를 들이운 것이 보였다. 왼편에는 환한 달빛에 하얗게 비쳐 보이는 헛간 지붕이 있었다. 앞쪽에는 나뭇가지들이 서로 얽혀있고 그 사이로 담장의 검은 그림자가 보였다. 네흘류도프는 달빛에 비친 정원과 지붕, 백양나무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상쾌하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참 좋구나. 얼마나 좋은지요.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요.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입 밖으로 냈다. 이러면서 28장이 끝납니다. 28장은 1부의 28장은 앞에서부터 쭉 나왔던 네흘류도프가 비로소 계속해서 보지 않으려고 했던, 혹은 볼 수 없었던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가서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순간이죠. 그리고 비로소 입 밖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죠. 이 모든 게 정화되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했던, 할 수 있다면 카츄샤하고 결혼까지 하겠어 하고 생각했던 이 마음, 또 이렇게 깨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사실은 자신의 선행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감동의 눈물이라 이 또한 자기 만족일 수 있다는 이 살포시 톨스토이가 던져둔 힌트를 또 염두에 두고 이후를 계속 읽어가 보겠습니다. 댓글에 보니까
카츄샤가 그렇게 미인이라면서 왜 사시라고 하냐고. 사시의 눈으로 바라보는 묘사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톨스토이는 눈이 사시인 여자를 좋아했을까요? 혹은 그때 카츄샤가 아버지가 집시 쪽이었죠. 집시였잖아요. 떠난 아버지가. 그 집시들이 검은 눈동자에 사시가 많았을까요? 그런 표현이었을까요? 왜 카츄샤를 사시로 묘사하면서 아름다운 여자로 묘사하면서 계속 이 사시를 강조하면서 끌고 갈까요? 신체적 차별이었을까요? 그럴 리가요. 왜, 뭐 때문에 그랬는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보니까 이런 거예요 하고 연구자들의 말이나 정답인 양 무언가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카츄샤를 왜 검은 눈동자의 사시라고 했는지, 왜 그걸 아름답다고 했는지, 순간순간 나를 바라보는 듯한데 다른 데도, 한쪽 눈은 나를 보고 한쪽 눈은 다른 데를 보는 듯한 그 시선을 왜 아름답다고 했는지는 부활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해요. 오늘도 저 혼자서 재밌어서 죄송합니다. 네, 부활 왜 자꾸 민음사만 보여주냐고 하는데 같이 읽으세요. 민음사 보다가 아까 각하라고 얘기한 것처럼 용어가 좀 이상한데 혹은 묘사가 좀 분명하게 안 들어오는데 하면은 문학동네나 열린 책들 놓고 같이 그 장면을 보시면 훨씬 더 풍부해집니다. 좀 느낌이 오시죠? 마지막에 제가 낭독한 그 대목, 톨스토이 정말 시각적이죠. 저 무슨 촬영 감독한테 메모를 남겨놓는 것 같지 않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흘류도프가 이렇게 깨닫고 있는 동안 우리들의 카츄샤는 무엇을 했는지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